우리 가족한테 괴물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괴물을 저만 볼 수 있었어요. 가족들 눈에는 천사로 보였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오빠가 2명 있는 막내딸이에요. 첫째 오빠 도연이는 저보다 6살 위고 둘째 오빠 도준이는 2살 위예요. 어릴 때부터 오빠들 사이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특히 첫째 오빠가 저를 끔찍하게 아꼈어요. 학교 끝나면 항상 먼저 문자가 왔거든요. 밥 먹었냐? 집에 잘 왔냐? 이런 거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남자친구 같다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듬직한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모릅니다. 아빠는 수원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건물도 2채 갖고 계셔서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죠. 엄마는 정이 많고 살림을 잘하시는 전형적인 한국 엄마였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첫째 오빠가 24살 되던 해에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최서영. 오빠보다 2살 아래였고 친구랑 쇼핑몰을 같이 운영한다고 했어요. 오빠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거렸거든요. 평소에 차분한 사람이 그렇게 들뜬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오빠를 저렇게 만든 건지. 부모님께 소개하기 전에 동생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다면서 오빠가 자리를 잡았어요. 수원역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랑 도준 오빠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는데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옆에 서 있는 여자를 소개했어요. 첫인상이요? 솔직히 같은 여자가 봐도 예뻤어요. 청순하고 단정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거든요. 아, 이래서 오빠가 빠졌구나 싶었습니다. 새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 귀여운 동생 생긴 것 같아서 좋은데. 오빠들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도준 오빠한테도 군대 가면 고생 많을 텐데 든든한 형수가 생긴 셈이라며 웃었고요. 분위기가 꽤 좋았어요. 오빠들도 흐뭇해하는 표정이었고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친해져야겠지? 그런데 문제는 오빠들이 자리를 비운 짧은 순간에 터졌어요. 도준 오빠가 먼저 친구 약속 있다며 나갔고 큰 오빠도 전화가 와서 잠깐 밖에 나간 거예요. 테이블에 저랑 새언니 둘만 남았는데 저는 좀 어색해서 괜히 앞에 있는 감자튀김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때 새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더 돼지 되겠네요. 그만 먹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눈이 차가웠어요. 제가 한참 공부할 시기라 살이 좀 올라 있었거든요. 딱 그 약점을 찔렀습니다. 순간 멍해져서 새언니 얼굴을 올려다봤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아까 오빠들 앞에서 웃던 사람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초면인데 설마 진심이겠어 싶어서 웃으면서 넘겼어요. 제가 좀 통통하죠? 대학 가서 뺄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뺄 수 있으려나?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곧 우리 식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첫날부터 싸울 수는 없잖아요. 수저를 탁 내려놓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빠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왜 그래? 더 먹어, 하은아. 왜 표정이 그러냐면서 걱정하는 오빠 옆에서 새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에이, 오빠.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알아서 다 먹는 거지. 살 빼려고 안 드신다잖아. 자기 닮아서 엄청 예쁘시다. 지금도 너무 예쁜데. 방금 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목소리도 얼굴도 분위기도 전부요. 그 전환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장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진짜 결혼할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그 언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읽었다는 표시는 떴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 아가씨인가 봐요? 왜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동생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오빠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오빠 폰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문자를 먼저 읽고 자기가 직접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게 등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장난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를요. 다음 날 오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왔어요. 근데 걱정해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은아, 너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서영이가 서운해하던데. 원래 장난기가 좀 있어서 친해지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보낸 문자를 새언니가 먼저 읽고 답장까지 한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말할까 했는데 오빠 표정을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새언니 편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도준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도준 오빠는 그래도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근데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인데 이해해라. 장난이겠지 하면서요. 전화 끊고 천장을 한참 봤어요. 이상한 거 아시죠? 분명히 저한테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당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겠구나. 그리고 며칠 뒤 새언니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살짝 열린 화장실 문 사이로 거울을 보고 있는 새언니가 보였는데 거울 속에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이 일이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네? 그 한마디를 듣고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큰오빠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첫째 오빠니까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면서 분가를 안 했거든요. 오빠 방을 신혼방으로 꾸미고 같이 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기대도 했어요. 같이 살다 보면 제가 오해한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진짜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새언니는 완벽했어요. 아침마다 부모님 식사를 차렸고 아빠 구두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뒀어요. 엄마한테는 틈만 나면 용돈을 챙겨드렸고 쇼핑몰에서 번 돈으로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영이 같은 며느리 얻기 쉽지 않다고 복 받은 거라고요. 근데 가족들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둘만 있으면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했거든요.
아예 못 들은 것처럼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오빠가 방에서 나오면 그제야 고개를 들면서 아가씨, 뭐 먹고 싶으세요? 제가 해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타이밍이 귀신 같았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저도 참을 수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도준 오빠가 군대에 가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침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가셨거든요. 집에 저랑 새언니 그리고 오빠 셋만 남았는데 오빠는 야근이 잦았어요. 결국 낮 시간에는 저랑 새언니 단둘이 있는 날이 많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새언니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어요. 하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재수하면서 외로웠는데 오랜만에 만난 거라 기분이 좋았어요. 거실에서 같이 과자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물 한 잔 가지러 나오면서 제 친구한테 슬쩍 한마디를 던졌어요. 우리 아가씨 친구구나. 반갑다.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수빈이라고 해요. 김수빈이요. 우리 아가씨가 얘기 하도 많이 해서 나도 아는데 재수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맨날 붙어 다니려 해서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와줬네. 착하다. 친구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했는데 새언니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자기가 던진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뻔히 알면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친구가 일찍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잡았는데 표정이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한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새언니는 저를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치명적이었어요. 재수학원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수를 하면서 수원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단 배정도 받았고 담임 선생님도 정해져 있었어요.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던 시기라 나름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에 갔더니 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언니분이 전화하셔서 집안 사정으로 당분간 못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미 다른 학생한테 자리를 넘겼다고요. 저는 언니가 없습니다.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았어요. 학원의 사정을 설명했지만 이미 대기자가 들어간 뒤라 복귀가 안 됐습니다.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는 말만 들었어요. 재수생한테 학원 자리가 날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냥 공부할 곳을 잃은 게 아니라 1년 계획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새언니한테 따졌습니다. 학원에 전화한 거 새언니 맞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새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눈도 안 마주치고 TV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거래? 아가씨가 학원에서 잘린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태연해서 제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건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발신번호가 안 떴다고 하더라고요. 공중전화였을 수도 있다면서요. 오빠한테 말했어요. 오빠, 새언니가 학원에 전화해서 자리를 날렸어. 오빠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서영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출석을 빠뜨려서 그런 거 아니냐? 증거 있어? 증거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증거 남기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새언니가 제 SNS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댓글 다는 제 친구들한테 저에 대한 이상한 말들을 흘리고 다닌 거죠. 험한 말들이요. 그걸 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연락이 끊긴 친구가 한 명이 아니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새언니는 저를 세상에서 혼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친구도 학원도 하나씩 잘라내면서 저한테 남는 게 가족뿐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마저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미친 듯이 아팠어요. 근데 집에는 새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밥도 못 먹고 독서실에 갔어요. 참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언니가 친구들을 3명이나 데려와서 피자에 족발에 시켜놓고 한창 놀고 있더라고요. 저는 배가 너무 아파서 인사할 여유도 없었지만 그냥 간신히 말했어요. 저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새언니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가씨가 매일 이런다. 지집이라고 존나 시집살이 시켜. 친구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서 있었는데 제 상황이 웃긴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요. 진짜 죄송한데 아파서 그래요. 조용히 좀 해주시던가. 다른 데 가서 노세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 아프면 병원 가세요? 왜 집에 들어와서 그래요? 저 학교 다닐 땐 아파도 참고 다녔거든요. 그나마 상식 있는 친구 한 명이 야, 나가자. 서영이 집도 아닌데 하면서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막았어요. 뭔 상관이야? 아가씨, 아프면 병원이나 가시라고요. 결국 저는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울었습니다. 아파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울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열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서영이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같이 병원 갔다 와. 그 말을 듣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대며 누워 있었습니다. 새언니랑 친구들은 바깥에서 계속 웃고 떠들었고 중간에 또 뭘 시켜 먹었는지 배달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밥 한 술 못 먹고 땀에 젖은 채로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녁쯤 배가 미칠 듯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크게 불렀는데도 아무도 안 왔어요. 방에 들어가서 잠들었는지 아예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빠한테 다시 전화했고 오빠가 달려왔어요. 병원 가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였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정도면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 왜 이제 오셨냐고, 집에 가족이 없었냐고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오빠가 집에서 출발한다고 전화했을 때 새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재빨리 움직였어요. 친구를 서둘러 보내고 약이랑 물을 챙겨서 제 방 침대맡에 가져다 놨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계속 간호한 것처럼요. 그리고 오빠 앞에서 이러는 겁니다. 우리 아가씨 어떡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 손을 꼭 잡고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도 새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가씨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걱정이 아니라 연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마취가 들기 직전에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장난이 아니구나. 나를 없애려는 것 같은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도준 오빠였어요. 문자 받고 부대에서 외출 나온 거였습니다.
오빠 얼굴을 보니까 그제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준 오빠한테 다 말했어요.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새언니가 친구들 데려와서 놀았던 거? 아파서 불러도 한 번도 안 왔던 거? 오빠 온다니까 그제야 약이랑 물 갖다 놓고 연계했던 거 전부요. 도준 오빠가 듣다가 열이 받았는지 큰오빠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큰오빠랑 새언니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도준 오빠가 따졌어요. 하은이가 아픈데 어떻게 친구들 데려와서 놀 수가 있어요? 아픈 애 안 돌보고 뭐 하신 거예요? 큰오빠 표정이 굳더니 이러는 거예요. 서영이도 몰랐대. 하은이 네가 오히려 새언니 걱정해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으라고 자리 비켜줬다고 그러더라. 왜 그랬어? 아프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하은아, 너도 서영이한테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작은 오빠한테는 딴소리 하냐? 새언니가 이미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했다고, 자리 비켜주겠다고 했다고,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지어낸 이야기를 오빠한테 먼저 해놓은 겁니다. 저는 서러워서 울었어요. 이럴 거면 다 나가. 내 말 한 번도 안 들어줄 거면서 왜 여기 있는 건데?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새언니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옆에서 보는 간호사까지 새언니를 안쓰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딱 그 구도예요. 자기 오빠한테 질투하는 못된 동생,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착한 새언니. 가족들 눈에는 항상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며칠 입원하는 동안 도준 오빠가 거의 병수발을 해줬고 큰오빠는 미안한 듯 가끔 들렀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갑자기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간 친정에 가 있었거든요. 차라리 안 오니까 편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도준 오빠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부모님은 아직 해외에 계셨습니다. 다시 집에서 새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하는 거예요. 수술 자리가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저는 새언니를 피했고 새언니는 사람들이 없으면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맹장 수술 이후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새언니의 괴롭힘이 은근한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긴 것처럼요. 재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학원 자리를 잃은 뒤로 혼자 독학하면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이번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그걸 가만 놔뒀을 리가 없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TV를 틀었습니다. 자기 방에도 TV가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틀었어요. 볼륨도 높였군요. 제가 참다 못해 나랬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되거든요. 새언니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공부해서 어디 서울대라도 가려고? 웃기고 있네. 그 머리로. 대학은 무슨 대학? 오빠 등골이나 빼먹지 말고 일찍 취직 자리나 알아봐.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 한마디가 뼈를 찌르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과였습니다. 진짜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어요. 시험이 코앞이라서 여기저기에 있던 책이랑 프린트물을 싹 다 정리해서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교과서, 참고서, 오답노트까지 전부요.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1시간 정도였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부모님도 와 계시고 오빠들도 다 있더라고요. 공부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다들 TV 끄시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책상에 앉았어요. 책을 폈는데
다 찢어져 있었어요. 교과서가 찢겨 있었고, 참고서 페이지가 뜯겨나가 있었고, 오답 노트는 아예 몇 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른 책들도 펼쳐봤어요. 전부 같았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정리해서 모아놓을 때는 분명 멀쩡했는데요. 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된 거면 이 집에서 누가 한 거겠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험이 코앞인데 교과서가 없어진 거고 1년 동안 정리한 오답 노트가 사라진 거예요. 분노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같이 있었는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찢어진 책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그때 오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아빠한테도 맞아본 적 없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던 큰오빠한테 뺨을 맞은 거예요. 뺨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버릇없이 오냐 커와서 네가 이 모양이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서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말이 돼?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고3인데 새언니가 책을 다 찢어놨잖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그런데 큰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책임이지. 그게 왜 새언니 탓이야? 그때 새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찢어진 책을 한번 모더니 세상에서 제일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학교에서 왕따 당하세요? 누가 책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했다고 내가 뻔히 아는데.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소동을 듣고 엄마 아빠까지 오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나무라면서 이러셨어요. 세연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했다 하나. 오빠 뺏겨서 서운한 마음은 알겠는데 애같이 행동하지 좀 말아라. 제가 책을 찢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험 코앞에 놓고 제 책을 스스로 찢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되는 소리예요? 근데 가족 전원이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 잘못이 됐어요. 항상 그랬듯이요. 그날 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도준 오빠가 뒤늦게 따라와서 술을 사주면서 달래줬어요. 근데 도준 오빠도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내가 확인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다고 너무 형수님한테 몰아치지 말라고요. 세상에 제 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새언니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은아, 요즘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엄마랑 병원 한번 가보자. 무슨 소린가 해서 물었더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서영이가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너 요즘 혼잣말도 하고 물건도 부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대.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으니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언니가 부모님한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마한테 단둘이 앉아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곤조곤 이야기했겠죠. 어머니, 사실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요. 아가씨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요. 언니로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엄마도 나한테 이러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 반응 자체가 새언니의 말을 증명해주는 꼴이 된 거예요. 엄마 눈에는 멀쩡한 며느리가 걱정해서 한 말에 딸이 발작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잖아요. 아빠까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하은아, 아빠는 네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 좀 예민한 건 사실이잖아. 한번 가보자, 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멀쩡하게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고, 괴롭힘 당하는 내가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뒤로 제가 뭘 말해도 가족들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또 시작이다. 예민하게 구네. 고3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저라는 사람의 말에 무게가 사라진 거예요. 새언니가 그걸 만든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요. 어느 날 녹음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증거를 잡아야만 했어요. 핸드폰 녹음 앱을 켜고 화면을 꺼둔 채로 후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언니가 또 뭐라고 비꼬길래 참으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서요. 근데 새언니가 갑자기 제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는데 녹음 앱이 빨갛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머, 녹음까지 했어? 진짜 대단하다. 우리 시누이 보통이 아니네. 가족을 감시하는 거야, 지금? 무슨 형사도 아니고 이런 집안 분위기 만드는 게 누군지 알아? 딱 너 같은 애가 집안 공기 흐려놓는 거야. 웃으면서 녹음 파일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막아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대들었다가 오파귀에 들어가면 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부모님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가씨 폰 액정이 좀 금가 있던데 제가 잘 아는 핸드폰 수리하는 사장님한테 맡겨놓을게요. 아가씨가 공부하느라 바쁠 테니까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엄마가 뭐라고 했겠어요. 서영아, 고맙다. 내가 챙겨주니 엄마인 내가 다 편하네. 그러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며칠이 지나도 폰을 안 돌려주더라고요. 수리 오래 걸린다면서요? 나중에 겨우 돌려받았는데 녹음 앱이 사라져 있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도 초기화돼 있었고 앨범에 있던 사진 몇 장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건 전부 밀어버린 거예요. 그걸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서영이가 수리 맡기면서 초기화됐나 보다. 괜히 서영이 탓하지 마라. 기대 같은 건 이미 접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물 마시러 나왔어요.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새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렇다니까. 그 전화 쪼만한 게 계속 기어오르는데? 이번엔 녹음까지 하고 있더라. 그냥 괴롭히는 거 존나 재밌어.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무섭고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그동안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는데 아프지 않았어요. 이번엔 절대 안 들킬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새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빠가 퇴근길에 소고기를 사오셨고 엄마는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큰오빠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고요. 새언니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좀 있다면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서영아, 무리하지 마. 엄마가 다 할게. 자기 그냥 누워 있어.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런데요, 새언니가 임신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저를 대놓고 부려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가씨, 나 물 좀 떠다 줘. 아가씨, 빨래 좀 해줄래? 나 허리가 좀 아파서. 아가씨, 내 방 좀 치워줄래? 가족들 앞에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부탁하는 척 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하은아, 임산부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러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안 보는 데서는 달랐어요. 던지듯이 시켰거든요. 빨래 안 널었어?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뭐 하는데? 내가 임신한 거 몰라? 그것도 못 해줘서 내가 다 해야 해? 이런 식으로요. 심지어 자기 속옷 빨래까지 제가 했습니다. 임산부라는 핑계가 이렇게 좋은 방패가 되는 줄은 몰랐어요. 어느 주말에 친구랑 시내를 나갔다가 새언니를 봤어요. 친구들이랑 카페 앞에 서 있었는데 손에 담배를 들고 있더라고요. 임신 중인 사람이 말이에요. 저를 못 봤는지 한 모금 빨아들이고 웃으면서 친구랑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새언니, 지금 임신 중이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담배를 확 튕겼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바꾸더니 태연하게 이러는 거예요.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놀아요. 뭘 따지고 그래요? 오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이랬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과연 믿어줄까요? 돌아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말해봤자 또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쯤에 도준 오빠가 휴가를 나왔어요. 저한테 오더니 어떻게 지냈냐고 묻길래 다 쏟아냈습니다. 새언니가 임신을 핑계로 부려먹는 것도 담배 피는 걸 봤는데 말해도 안 믿을 거라는 것도요. 도준 오빠가 이번엔 부모님한테 직접 말해보자고 했어요. 새언니가 마침 쇼핑몰 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저랑 도준 오빠가 엄마 아빠 앞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울면서 말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학원 일도, 책 찢긴 일도요, 핸드폰 뺏긴 일도요. 근데 그때 새언니가 돌아온 거예요. 거실 분위기가 무겁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겠죠? 그런데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천천히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 다 사과드릴게요. 전 아가씨랑 친해져 보려고 장난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전혀 몰랐어요. 아가씨가 무뚝뚝하셔서 장난친 거였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아가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임산부가 울면서 무릎까지 꿇으려 하니까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말리셨어요. 서영아, 그만해. 임신한 몸으로 이러면 어떡해. 하은아, 서영이가 미안하다잖아. 그만하자. 아빠도 이러시더라고요. 임신 중이니까 지금은 그만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방금 전까지 저한테 기울어져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새언니한테 돌아간 거예요. 임산부라는 방패 앞에서 저는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큰오빠까지 퇴근하고 와서 상황을 들었는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서영이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알아? 오늘도 나가서 네 선물 사가지고 왔어. 임신한 언니가 무릎까지 꿇고 빌어야 하냐고? 도준 오빠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날 도준 오빠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에 결심했어요. 증거를 잡겠다고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들키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도준 오빠한테 전화해서 부탁했습니다. 오빠, 나 돈 좀 보내줘. 중고폰 하나 사야 해. 오빠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면 말릴 것 같아서요. 오빠는 그래도 보내줬습니다. 힘내라는 말과 함께요. 중고거래 앱에서 가장 싼 스마트폰을 하나 샀어요. 액정에 잔금이 좀 있었지만 녹음만 되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녹음 앱을 깔고 클라우드 자동 백업을 설정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자동 전송되게 걸어놨어요. 새언니가 폰을 뺏어서 삭제해도 이미 구름에 올라가 있게끔요. 배치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컨드폰은 후드티 안쪽 솔기 사이에 넣었어요. 주머니가 아니라 안감이요. 손을 넣어봐도 만져지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구형폰 하나는 방 책장 뒤쪽 깊숙이 세워놨어요. 이중 배치예요. 하나가 걸려도 하나는 살아남으라고요. 금요일부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한테도 새언니한테도 아무 말 안 하고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꼼짝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면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새언니가 참을 수 없게 만들려고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시고 오빠도 잠깐 나간 사이 새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후드를 입고 있었고 세컨드폰은 안감 안에서 이미 녹음 중이었어요. 책장 뒤 구형폰도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에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새언니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족들이 아무도 아가씨 말 안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그딴 데 글 올려놓으니까 좋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새언니가 알고 있었는데 아마 친구한테 들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익명 게시판에 상황을 적었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새언니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녹음이라도 할 거냐면서 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후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새언니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한 번 더 뒤졌습니다. 근데 안감소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폰이 워낙 얇아서 천에 밀착돼 있었거든요. 손을 빼면서 새언니가 비웃더라고요. 그치. 너한테 그럴 배짱이 있을 리 없지. 그 순간 숨을 참고 있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걸리면 끝이었으니까요. 새언니가 방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책장 쪽으로 눈길이 갔는데 뒤쪽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녹음에 제 이야기도 담기게요. 나중에 그러다 아기까지 잘못되면 내 탓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가씨가 날 얼마나 꼴받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임신했으면서 담배 피고. 내가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아가씨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나 절대 분가 안 할 거야. 우리 평생 이렇게 마주보면서 살 거야. 언니,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고칠 테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요. 말하다가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요? 그래, 어디 한번 죽어봐.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울지 마 그럼. 재미없잖아. 에이, 괴롭히는 맛 떨어지네. 그래서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일부러 크게 울었습니다. 새언니가 제 손을 확 뿌리치면서 나갔어요. 아가씨, 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문이 닫히고 나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후드 안감에서 세컨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살아있었습니다. 17분 38초. 그 안에 새언니가 한 말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클라우드를 확인했습니다.
자동 백업 완료. 이메일 전송도 완료. 책장 뒤 구형폰도 꺼내봤어요. 거기도 녹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좀 멀었지만 죽어버려라는 말은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폰 2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의 눈물의 증거였으니까요. 컴퓨터를 켰어요. 녹음 파일을 USB에도 옮기고 다른 메일 계정으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새언니가 뭘 지우든 뭘 부수든 이제 소용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단체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내일이 일요일, 온 가족이 집에 있는 날이죠.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저녁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보낸 웃는 이모티콘도 있었고요. 새언니가 보낸 하트도 있었어요. 평범한 가족 대화방이었는데 이걸 내일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 대화방이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대화방에서 제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요. 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내일이면 끝인가? 끝나거나 시작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날 밤은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상하게 고요한 아침이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아빠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오빠랑 새언니는 아직 방에서 안 나왔고요. 그런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이 집의 마지막으로 평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밥맛이 없었는데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에 온 가족이 거실에 흩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과일을 깎고 계셨고, 아빠는 소파에서 TV를 보셨고, 오빠는 새언니랑 나란히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오빠 팔에 기대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웃고 있었어요.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잠깐만 내 방으로 와줄 수 있어?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아빠도 고개를 돌리셨고 오빠도 올려다 봤습니다. 새언니만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 봤습니다.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녹음 파일을 열어놓고 재생 버튼 바로 옆에 커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씩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엄마가 먼저 오셨고 아빠가 뒤따라 오셨습니다. 오빠가 들어오면서 새언니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왔어요. 좁은 제 방에 5명이 서 있으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새언니가 저를 보고 있었는데 뭔가 눈치를 챘는지 살짝 눈이 가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설마 했을 거예요. 전에 녹음한 건 지웠고 새로운 건 없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거 듣고 나면 앞으로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닐 거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큰오빠도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됐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내 말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잖아.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아빠가 뭐길래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빠는 또 시작이냐는 표정이었고요. 새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자 이제 오빠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아. 이거 듣고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하지 마. 오빠가 제일 미울 거야.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 안에 소리가 퍼졌어요. 새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가씨,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처음에는 가족들이 뭔가 싶은 표정이었어요. 새언니의 입이 살짝 벌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유 있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죽고 싶어? 그래, 죽어버려. 울지 마. 그럼 내가 재미없잖아. 에이, 괴롭히는 맛 떨어지네. 엄마의 손에서 과일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눈이 커지다 못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셨고 아빠는 미동도 안 하셨어요. 소파에 앉아 있을 때 표정으로 서 계셨는데 주먹만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요? 그때 오빠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새언니를 한번 보고 다시 스피커를 보고 또 새언니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녹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기한 부분도 나왔어요. 언니, 오빠랑 헤어져 주면 안 돼요? 언니가 죽으라면 죽을게요. 그리고 새언니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가씨, 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죽을 거면 나가서 죽어. 17분 38초가 끝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없었거든요. 가족들 표정을 보는 게 통쾌한 게 아니라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꺽꺽 울었어요.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불을 젖히려 하셨어요. 제가 밀쳤습니다. 다 보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분 좋아? 나 죽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고.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복도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그리고 나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담배 피우러 나가신 것 같았어요. 오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새언니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쪽으로 와! 그리고 새언니를 제 앞에 세웠습니다. 무릎 꿇어! 당장! 새언니가 그게 아니라면서 오빠 팔을 잡으려 했는데 오빠가 확 뿌리쳤습니다. 내 동생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 한 거야? 너 이렇게까지 나쁜 년이었어? 새언니의 눈이 빠르게 돌아가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서 그랬어. 동생한테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야. 장난이 좀 심했던 것뿐이야. 나 진심 아니었다고. 큰오빠가 말했어요. 하은이한테 사과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새언니가 오빠 다리를 잡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1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아빠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기 낳으면 우리가 키울 테니 다시는 우리 집 문턱에 얼씬거리지 마. 새언니가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러면서 매달렸는데 아빠가 팔을 뿌리치시면서 현관까지 끌고 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새언니가 밖에서 한창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면서요. 그러다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으로 갔겠죠. 집안에는 우는 소리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고, 오빠도 울고 있었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만 소리 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언니가 끌려 나가면서 챙기지 못한 핸드폰을 오빠가 가져왔어요. 부부 사이라 비번을 알고 있었는지 바로 카톡을 열었는데 오빠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오빠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네. 새언니가 결혼 전에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 남아 있었어요. 오빠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걔네 아빠 건물 2채에 사업체도 있더라고. 이번에 시집만 잘 가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밑에 또 있었어요. 동생년만 치우면 다 내 거야. 오빠 완전 바보라. 일만 잘하면 돼. 날짜를 보니까 결혼 전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기예요. 새언니가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 집 재산을 보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건 저뿐이었던 거예요. 막내딸이 아빠한테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를 제거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였어요. 왜 처음 만난 날부터 저한테 그랬는지, 왜 학원을 끊고 친구를 떼어놓고 정신병자로 몰았는지 전부 저를 이 가족에서 지워버리려던 거였어요. 오빠가 무너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앉더니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어요. 내 동생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아. 그냥 말만 믿고 내가 때렸어. 내 손으로 내 동생을 때렸다고. 엄마가 오빠를 안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계신 거였어요. 소리 없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우는 모습이 통쾌한 게 아니라 숨이 막혔어요. 분노와 서러움이랑 가족한테 느끼는 미움이랑 그래도 가족이라는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뒤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따라 나온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 열어준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사흘 동안 술만 마셨어요. 낮이든 밤이든 친구가 옆에서 같이 마셔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같이 울어줬고, 같이 욕해줬어요. 가족은 못 해준 걸 친구가 해준 거예요. 핸드폰 전원을 꺼놨었어요. 가족들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셋째 날 저녁에 전원을 켰습니다. 문자가 쏟아졌는데 거의 다 큰오빠였습니다. 어디냐? 걱정된다. 제발 연락해라. 오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엄마한테서도 왔고 아빠한테서도 왔어요. 근데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날 안 믿어줬던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손 내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넷째 날 밤이었어요. 친구 집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번호였는데 받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도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진 채로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와라, 하은아. 사랑한다. 그 두 마디를 듣는 순간 참았던 게 전부 무너졌어요. 전화기 붙잡고 통곡을 했는데 몇십 분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전화기를 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만 들어와 달라고 비셨습니다. 항상 엄하게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더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또 울었어요. 친구가 옆에서 등을 쓸어줬습니다.
이틀 뒤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뛰어나오셨어요. 저를 부여잡고 우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으셨는지 현관에서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담배를 끄고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시고 안아주셨어요. 아빠 품에서 비누 냄새가 났는데 거기에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부모님한테 피곤하다고 말씀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저는 자는 척 했어요.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오빠가 침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후로 오빠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펑펑 울었어요. 때린 거 미안해, 하은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오빠가 잘못한 거 평생 갚으며 살게. 자는 척 하다가 결국 저도 울었습니다. 오빠를 밀치고 싶었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빠가 저를 꽉 안았어요. 어릴 때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하나만 약속해줘. 그래, 말해봐, 하은아. 앞으로 사람을 볼 때 겉만 보지 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 줄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잖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그동안 이렇게 안 버텨도 됐었어. 오빠가 고개를 떨구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새언니 핸드폰이었어요.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저런 엄마한테 맡길 수 없다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오빠가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저랑 시간을 보내려고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예전에 자주 가던 분식집에도 갔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오빠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예전이랑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눈가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아마 오빠도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때렸다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용서는 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물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천장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오빠한테 뺨 맞던 순간, 엄마가 병원 가보자고 하던 순간,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던 그때가요. 그런데 가족은 가족인가 봐요. 미워도 돌아가게 되고 서럽지만 안기면 울게 되고 그래서 더 아픈 건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저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약하기만 했던 막내가 스스로 증거를 잡고 스스로 싸운 거잖아요.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저처럼 아무도 안 믿어주는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건 증거가 목소리를 대신해 줍니다. 참기만 하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도 그걸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면에선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런 걸 원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더 이상 괴물을 저만 보는 집이 아니니까요.